안녕하세요. 한양뮤지엄 아카데미 11기 진행자 한양대학교 박물관 김수연입니다. 전국 선사박물관과 함께하는 비키스토리 모두의 우주, 생명, 인간, 그리고 미래 네 번째 강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세 번째 회차 섞이는 과학입니다는 전국 선사박물관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를 방문하며 답사와 강연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이한영 관장님의 실시간 주먹도끼 제작 퍼포먼스와 더불어 전국 선사박물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즐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또 따스한 응원과 함께 참여해주신 지난 3회차 참여자분들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전국 선사박물관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4회차 강연입니다. 지난 2회차에는 생명과 인류의 등장을, 그리고 3회차에는 석기를 중심으로 한 인류의 진화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진행할 4회차 강연은 농경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전환점과 더불어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매 회차 새로운 참여자가 있기에 매주 동일한 안내사항이 반복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출석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실명으로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영문 또는 알 수 없는 이름이 있어 출석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직원분들은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실명 앞에 꼭 괄호로 교직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직원분들은 경기문화재단, 기관명, 이름 순으로 접속자 아이디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인증을 위해 강의 수강 시 카메라를 꼭 켜주셔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이루 포인트가 필요하신 학생분들, 교직원 마일리지가 필요하신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습 인증이 필요하신 경기문화재단 직원분들은 특히나 더 유의하여 접속자 아이디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음소거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 내용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무단 촬영, 캡처, 타인에게 배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에 받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참석자는 채팅방을 통해, 오프라인 참석자는 현장에서 받습니다. 총 9회 강좌 중 6회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참석자분들은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며 핸드폰은 잠시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비키스토리 이야기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해 주실 강인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강인욱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고고미술사학으로 석사학위를, 러시아 학술기관 중 핵심 기관으로 평가받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경희대학교에서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소장직을 지내고 계십니다. 아마 역사 관련 강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익숙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TVN 스토리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EBS 클래스 2, JTBC 차이라는 클래스 등에서 다수의 대중 강연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또 현재 동아일보에서 세상만사의 기원,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강인욱의 문화재 전쟁 칼럼을 연재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강연 이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저서로는 우리의 기원, 단일화된 다채롭든, 옥저와 음루,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워낙 많은 저서와 활동 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그리고 화면에 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네 번째 강연 주제는 바로 농경과 문명의 등장입니다. 첫 강의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키스토리 이야기, 이제 인류의 등장 후 진화를 거쳐 농경과 문명의 등장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려질지 강인욱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욱 교수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교수님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 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네, 여기 현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농경과 문명입니다. 아마 저의 전공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강인욱이라는 사람은 보통 북방 유라시아 초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쩌다 이렇게 농경까지 하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농경이라고 하는 것도 유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거대한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가지고요. 현재 우리를 만들어진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농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거든요. 커다란 흐름 속에서 북반구 초원지대에서는 유목을 할 때 대부분의 온대 지역은 농업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저희 이번에 전체 흐름에 맞게 빅 히스토리라 해가지고요. 인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농경의 등장으로 국가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보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의 쌀농사와 고인돌이 어떻게 우리 문명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커다란 빅 히스토리에서 바로 당신과 나의 우리 쌀농사를 짓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먼저 사실 바로 전 시간에 연천 전곡리에서 아주 그 석기를 많이 이제 그러한 보셨습니다만은 농경을 앞서가지고 인간의 탄생부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그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에 군데군데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농경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 인간의 직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택을 먼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나올 제 농경에 관련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는 당연히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위대했고 언제나 합리적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고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선택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은 어떠한 동물보다 느립니다. 저희는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 시속 35km밖에 안 나오죠. 네. 그렇다고 손 힘이 세냐? 모든 것은 다 허약해졌습니다. 두 손을 쓰면서. 하지만 오로지 한 가지, 두 손을 이용하게 되면서 인간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그 대신에 모든 이 육체적인 능력은 다른 동물들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하지만 머리만 큰 그러한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많은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자료 보면은 그 초기 호미니드들은 보통 12세나 13세 정도에는 다 이제 죽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직립의 대가로 인간은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도구 사용이 전에 인간의 이 평균 연령이란 것을 저는 주목을 해요. 왜냐면은 인간이 이 호미니드가 자라서 곧바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한 5, 6세부터 아이를 낳는다고 쳐도 평생을 낳아도 7명이나 8명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직립을 하면서 두뇌를 키웠어요. 그 결과 무엇이냐? 인간은 태어날 때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습니다. 좁은 어머님의 산도로 이 커다란 두뇌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아마 그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다 동감하실 거고요. 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고 하신 남자분들도 기억 못해서 그러실지 아마 태어나실 때 죽을 만큼의 고통으로 태어나셨을 겁니다. 예, 바로 그 머리가 키워졌기 때문에 적당하게 키우고 계속 부모가 공동체가 몇 년간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머니가 그 자기 인생 말기에 낳은 아이들은 엄마가 직접 키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배우자들을 선택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맞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선택이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농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속도가 좀 이게 안 맞아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받았었던 그 러시아 과학원에서 제가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그 공부하던 그 시베리아 과학원에서 지난 40년간 그 발굴하고 있는 그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데니소바 동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이 스반테 파보라는 분이 작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죠. 데니소바인으로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맨 위쪽이 1만 년 전에 그 홍적세라고 아마 다 연천에서 보셨던 그거고요.
이 맨 밑이 20만 년 전의 지층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DNA를 떼고 여기에서 네안데르탈인하고 동시기에 살았었던 데니소바인을 이제 분리해내 가지고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기 서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색깔이 다르죠. 땅이. 여기는 이제 충적세입니다. 빙하기 끝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집단들을 발견하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구석기 시대라고 그래서 결코 이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데니소바 단계를 거쳐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합니다. 자, 뭐 사실 유발 하라리의 책도 있고요. 사피엔스 그러면은 네안데르탈인보다 교활하고 상당히 많은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이 우리보다 지능적으로 열등하거나 피지컬한 차원에서 열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많은 그러한 인종 중에서 하나가 사피엔스였고 그 사피엔스는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전 세계에 1억 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80억을 능가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제 살아 생전에 아마 지구의 인구 100억을 제가 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갑자기 증가해서 지금 심지어는 그 지질학적인 그 변화가 아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구가 되는 바람에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떠한 그 단계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배경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농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한 것처럼 초원과 농사, 농경 이 두 가지의 어떤 흐름이 있지만은 초원에 있는 유목민족들은 정보와 기술들은 빠르게 사방에 전달했지만 그들 자체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풀을 먹는 가축들을 키우기 때문에 인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이 농사를 택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수를 불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농사는 하나 일종의 초이스였다는 것. 두 번째로 각 인류들은 서로 그러니까 미개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것을 먼저 저희가 깔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농사가 있기 전의 상태를 저희는 흔히 원시 상태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원시인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농사를 지은 시대가 아주 많이 잡아야 8,000년, 9,000년, 만 년이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떤 분들은 400만 년, 200만 년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인간 역사의 99% 이상은 농사를 짓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사냥꾼의 시대, 바로 헌터 앤 게더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사실 이게 저희가 모든 역사, 쓰여진 역사와 문명은 농경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희는 흔히 오랑캐 내지는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들을 설명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인류학적, 고고학적 증거를 보아도 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미개했다 내지는 지능이 열등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대부분의 진화는 농사가 없이 이루어져 왔고요. 또 농사가 있었던 1만 년 사이에 인간의 진화적 이 특징은 거의 바뀌지가 않았다입니다. 선생님들 있는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이 몸의 특징은요. 농사를 짓기 이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저희가 인간의 진화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기술이 그걸 앞질러 갑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막 액정을 문지른다고 그래서 제 손이 길어지거나 터치하기 적합하게 손바닥이 넓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뭔 특성을 사실은 농사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특징들을 지금 한 몸에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농경은 인위적인 선택이었고요. 그것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을 일단은 미개하다라고 믿는 그러한 선입견은 저희가 버리는 게 좋고요. 또 실제로 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에 구석기 시대에 수많은 그러한 그 무덤 아니면은 각종 그 예술품 보면은요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까 해요. 가끔씩 저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타임슬립을 많이 하죠. 갑자기 벼락 꽝 치면은 내가 과거 어디로 가서 막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범한 내 능력이 과거로 갔더니만은 왕이나 신급으로 돼서 막 저기 뭐 좀 잘 산다. 약간 그런 저희는 포맷을 떠올리는데요. 어떨까요? 만약에 저희 21세기에 이 박사님들이 한 10명이나 100명이 구석기 시대로 간다면은 그 사람들을 바꾸어서 문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랑 저기 몇 명 저기 오펜하이머 몇 명 붙잡아 가지고 저희가 타임머신 타고 태워서 임진왜란 때를 보내면은 병자호란 때는 원자탄이 나올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저희들 여러분들은요 아마 다 어디서 뜻을 펴보지도 않고 다 죽을 겁니다. 자, 이런 되게 죄송합니다만 이렇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산속에 떨어진다면은 혼자서 거기서 불 피우고 야영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인간의 모든 능력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농사의 발견은요, 바로 망각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저희가 오해하는 게 발전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발전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저희는 그만큼을 다 잊어버립니다. 선생님들 혹시 그 부군이나 자제분들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몰라요. 아니면은 나온 주판 할 줄 아세요? 까먹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저희는 그만큼을 잊고 있습니다. 농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구석기 시대에 등장했었던 수많은 기술들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요, 농경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은 저희는 과거를 원시 시대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과거에 이미 공자 시대 때 과거 사람들은 반대로 과거를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절로 보았습니다. 우리 보세요. 요순 시대 생각해 보세요. 요순 임금이 흙그릇을 사고 흙집에 살았다. 이게 웬 노숙자예요? 하지만 그게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이거는 저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두 가지 개념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세계사의 첫 페이지를 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원숭이가 돌 끼고 앉아 있죠. 자, 그런데 자기 역사, 한국사의 첫 페이지를 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염을 늘어뜨린 단군 할아버지께서 호랑이나 곰을 끼고 찬란한 태양 아래서 저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에요. 자기 역사는, 자기 조상님은 찬란하다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선조 할아버지 올라가면은 나무 위에서 열매를 따거나 돌을 깨고 있는 게 정상일 텐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헬소이드라든지 아니면은 공자님 말하는 시대. 그래서 농경 이전 시대를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억지로 일을 하지 않고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손만 뻗으면은 먹을 게 어디에나 있었단 말이죠. 예. 그 무릉도원에서 복숭아 따먹지 무릉도원에서 복숭아 키우진 않거든요. 예. 자, 바로 농경 이전의 사회는 때로는 인간들의 이상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지금 다양한 그러한 그 역사책에 등장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인간이 농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농업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인간의 그 생존 방식,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가장 기본적이며 오랫동안 있었던 바로 단계는 수렵과 채집의 단계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먹는 것을 키우거나 증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손만 뻗으면 닿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죠. 예. 저는 이것을 선생님 이거 너무 좀 불쌍해 보여요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언제나 이렇게 비유듭니다.
재벌집 아들, 뭐, 삼성가의 이재용 같은 분,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맞죠? 예. 그분은 토익 몇 점일까요? 취업 준비하셨을까요? 저희 집이 재벌집이고, 집에 빌딩이 몇 채 있으면 제가 스펙 쌓겠습니까? 예. 그냥 관리만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이상향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잘 사는 방법은 굳이 억지로 스펙을 쌓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수렵과 채집은 인간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대신에 이 방법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철저하게 자연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자연, 그리고 1년 내내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가을에는 따먹을 거 많아요. 근데 봄이나 겨울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굶어 죽어요. 그때 되면. 그런 식으로 1년 동안에 모든 것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민함. 그래서 이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많으면은 한꺼번에 식량 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두 번째 단계는요, 농사 없이 수확하는 단계입니다.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모든 농사는 원래 야생의 곡물이었습니다. 벼도, 밀도, 보리도 다 야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생의 곡물들을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거대한 군락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가서 베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나쁘지 않죠. 근동 지방에 야생의 밀이 있는데요. 고고학자가 한번 실험해 보니까 하루에 마음 잡고 그걸 베니까 하루에 200kg까지 수확할 수 있었다. 예. 좀 살만한 거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배고파요. 그러면 잠깐만 저기 배울게 하고 가서 배우는 얼마나 좋은 단계가 되겠습니까? 예. 자, 하지만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농경입니다. 적극적으로 곡물을 심고 저희는 그 곡물이 자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저의 노동력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산 경제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이 과정은 처음부터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관계였어요.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는 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농경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냥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농경은 왜 시작되었나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설만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설이 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 곳곳에 다 농업이 있었고요. 각각 자신들의 지리 환경에 맞춰서 농사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쌀농사를 하듯이 각각의 나라들은 다 자기에게 맞게 농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 지역을 본 사람이 만든 이론, 저쪽 지역을 본 사람이 만든 이론 서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제 그 고든 차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인데요. 한마디로 뭐 고고학계에 가장 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가 왜 문명, 국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세계 문명 공부할 때 이 고든 차일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시작해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 바로 윗세대 분들 아마 그분들은 대부분 고든 차일드의 책을 읽고 고고학을 공부했던 아주 중요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아시스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막을 가면은요. 아마 여기 혹시 실크로드 가신 분 알 겁니다. 다 사막이고 풀이 없는데 몇 군데 풀이 무성한 데가 있어요. 거기 오아시스예요. 그러면 오아시스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호수가 아니라요. 거대한 도시를 이룹니다. 거기서 그 도시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에 뭐 누란, 트루판 뭐 다 그 도시가 그 오아시스죠. 그걸 보니까 오아시스에 막 다른 데 다르게 이 곡물들이 자란다. 그걸 보고 오아시스에서 보니까 가만 보니까는 물이 있으니까 곡물들이 자라는구나. 그걸 보고 배워서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했다. 물론 이 설은 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 잘하는구나. 농사를 해야겠다라고 할 리가 없죠. 아, 잘하는구나. 따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걸 왜, 아니, 내가 배가 부른데 왜 그러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누클리어 에어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은, 핵심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주 아까 야생밀이 풍부한 곳이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베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은 안 되고 풀이 별로 농산물이 잘 안 자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지역. 우리로 말하면 이제 비옥한 지역이 있고 덜 비옥한 지역이 있다고 쳐요. 그럼 어떻습니까? 비옥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1년에 딸 10살 밀 10kg를 갖다가 하루에 10kg를 갖다가 수확하는데 나는 덜 땅이 좋아서 5kg밖에 밀을 수확 못 해요. 인간이 또 우리가 배고픈 건 참아도 경쟁은 또 지는 건 못 참잖아요. 나 질 수 없다. 내가 핵심 구역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농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많이 갖고 싶다라고 해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농사를 지어서 자기의 그 생산물을 늘렸다라고 하는 설이 바로 이 누클리어 에어리아, 한국말로는 제가 중심구역설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옥한 초생달 지대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죠. 세 번째가 최근에 가장 이제 널리 그 통용되고 있는 인구합입니다. 한마디로 딸린 칙솔들이 많아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농산물이 많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저희도 보면은 그렇죠. 우리 그 집안의 가장분들, 집안의 아이가 둘이 있었을 때하고 넷이 되면 어떻습니까? 생활비가 무한정 증가하니까 밤에 이제 투잡을 뛰시는 것도 있고 다양한 부업을 해서 자기가 보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구합설은 그와 같은 부업을 뛰는 개념으로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기 좋아져서 사람이 아주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건으로는 음식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라도 그 엔간하면은 다른 데 가서 분가하면 됩니다. 분가. 너희들은 딴 데 가라. 근데 딴 데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무엇이냐? 농사를 지으면은 야생으로 자라는 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예컨대 이게 바로 이제 그 리처드 리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요. 이게 쿵족입니다. 쿵족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쿵족은 우리 영화 부시맨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콜라병 보던 바로 그게 쿵족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쿵족 그러면은 되게 미개하고 완전히 그 원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학자가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세상에 쿵족이 하루에 일하는 노동 시간이 30분이 안 된대요. 예, 하루 종일 장난치고 놀고 있답니다. 그 부인이 가서 뭐 잡아오라고 손 꼬집으면 그제서야 동네 가서 바로 옆에 가서 뭐 도마뱀 잡아오고 그냥 다 뻗치면 다 잡힌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히려 먹을 게 풍부한 사람들은 인구가 조절되면은 굳이 노력을 하지 않고 노동을 더 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모든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먹지 못하고 버릴 만큼 사냥하지는 않죠. 그게 정상인데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몇 군데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의 다양한 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설들은 사실은 정말 각각 무엇이 맞다도 아니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생산물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는 각 동네마다 다 다르고 또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그거는 아무거나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맞는 곡물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네. 한마디로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 도박의 방법은 각각
지역마다 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봐도요, 밀, 쌀, 뭐 이런 옥수수, 동네마다 각자에게 맞는 것을 만들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농경의 바로 그 특징은 이와 같은 그 애매함입니다. 애매모호함.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인구가 적고 물자가 풍부한 지역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아까 쿵족처럼 굳이 지을 필요 없죠. 아예 사막 지역, 초원 지역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아예 안 짓고 그냥 목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농사가 지을 수 없는 거칠은 산악 지역, 그냥 수렵과 채집을 합니다. 농사는 바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저희가 그 문명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비옥한 초생딸지대라는데, 아마 세계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기억 많이 날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생딸지대, 바로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고든 차일드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 북쪽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산악 지역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이 산림 자원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남쪽은 사막 지역이에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베두인족들이 있는 곳. 거기는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인간이 약간 노력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바로 그 중간지대, 그 지역에서 농사가 집중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리고 한번 농사를 지은 사람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뒤로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던, 아마 맨 처음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전혀 생각지 못한 쪽으로 인간의 역사가 바뀝니다. 어떻게? 불평등과 계급화, 그리고 거대한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철저하게 통제되면서 서로의 그러한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가지면서 지금 너희들한테 통제를 시키면은 가을에 거대한 수확을 준다라고 하는 것,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수확물이 적거나 많을 때 적절하게 배급을 통제하면서 모두의 공동의 노동이 필요한 그러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농경은 아주 위대한 인간의 그러한 그 선택이었다라고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1990년대 이후에는 이 농사라는 것을 무조건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지를 않고 인간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였던 그림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했습니다. 요 두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바로 이 지역이 농경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 지역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만은 과거 한 친석회 시대에는 온난 다습,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다 사막밖에 안 보여요. 예. 자, 근데 요 지역이 지금은 아주 이렇게 맨날 전쟁 나는 곳입니다. 예.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 문명 공부하면은, 선생님 저 메소포타미아를 가보고 싶어요 이러면은, 이라크 가면 됩니다 하면은, 아니 뭐 중국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 그 초원지대가 더 남쪽으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명이 가능했었습니다. 인생도 역사도 타이밍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여기서 농사 지르는 거 안 했을 거예요. 빙하기가 끝나고 한참 강수량도 많고 따뜻할 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자, 세계사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메소포타미아만 이야기를 해요. 예, 사실 저희들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사 책은 근동 지역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되게 제국주의적 학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대부분은요, 미국이나 영국, 유럽 사람들이 가서 식민지에서 조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주로 나오는 무대가 이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아니면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영국이나 미국이 조사하지 않으면은 그 지역은 세계사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예컨대 선생님도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동남아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동남아가 훨씬 많습니다. 왜? 식민지였습니다. 예. 한국을 왜 이렇게 가끔씩 얘기해, 요즘 K자 나오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K-팝, 뭐 K-컬처. 아니, 왜 이렇게 한국학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답이 식민지였던 적이 없어가지고 우린 데이터가 없다. 정말 그거는, 좀 지나치게 농담 같지만 사실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중국이나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는 이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마디로 수소하고 쌀,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소는 바로 수소에서 이제 고량, 우리 고량주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고량주를 떠올리시면 될 거고요. 이 쌀은 양자강 유역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쌀은 아열대 식물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이 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쌀이 맞지 않는 동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한국은 쌀보다는 이 수수 같은 잡곡이 더 잘 맞는. 우리는 온대지 아열대가 아니니까요. 물론 지금은 나열대죠. 지금은 거의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뭐 데프리카 말 나올 정도로. 하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수와 쌀로 나뉘고 있고요. 그 모든 농경이 만들 때는요, 이 바로 순화 과정, 이 야생에 있었던 곡식을 바로 우리가 지어 먹기 쉽게 이렇게 곡물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배종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속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뜻이 뭡니까? 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은요, 벼가 열매를 많이 열도록 재배종으로 바뀌었다 뜻입니다. 예, 실제로 야생의 벼는 밭벼 아시죠? 밭에서 키우는 벼 일자예요. 모든 그 야생의 그 곡물들은요, 우리 그 나훈아의 잡초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누르고 밟아도 퍼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기가 굵어야 돼요. 이파리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양분을 먹으면은 양분의 상당수는 뿌리, 이파리 이런 데로 가야지만 얘가 비바람 불고 발에 눌려도 이게 퍼집니다. 그리고 곡식 있죠? 씨앗, 나달이 작을 때 확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얼른 퍼질 수 있죠. 우리 왜 민들레 홀씨되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야생종을 대표하는 게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그냥 둬도 피고 어떻게도 피워요. 자, 그런데 야생에 있는 그 곡물들을 인간이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그러한 그 외부의 변수를 다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종을 개량시켜서 모든 양분이 줄기나 이파리가 아니라 인간이 먹는 곡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는 완전히 그냥 고개를 완전히 휘어요.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누울수록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 벼 수확할 때 태풍 불면 우리 다 망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지 옛날에 저 그랬던 기억나요. 태풍 분다고 흉작 들어가지고 군인들 동원돼서 벼 세우러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재배종의 장단점입니다. 수확을 극대화시키는 대신에 인간의 보살핌에 실패할 경우 그 인간은 다 굶어 죽습니다. 예, 인간은 아까 제가 위대한 도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을에 많은 그 수확을 위해서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는 버리고 벼 하나만 봤는데 그때 수확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저희는 그냥 굶어 죽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돌발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들은 길을 쓰고 힘을 모으고 다양한 사회적인 조직을 통해서 어쨌든 그 농사 체계를 유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괜찮은 재배종을 만드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재배종이 잘 나올 때 비로소 농사가 성공하는 것이죠. 저희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세대가 아재
때문에요. 이제 50 넘었으니까는 아직 옛날에 저희 그 통일벼 기억나십니까? 예, 통일벼가 아주 이러한 대표적인 예죠. 아주 획기적인 재배종이라고 만들었다가 근데 알고 봤더니만은 이 통일벼는 단점이 뭐였죠? 가장 큰 단점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냉해에 되게 약해가지고 한 번 몇 년 성공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냉해에 죽고 맛없어서 다 이제 정품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사실 맛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배종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본격적으로 요리가 발달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무엇을 먹을지 앞으로 1년 내내 무엇을 먹을지가 이미 정해진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에 맞게 거기에 합당한 요리가 계속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게 보리와 밀인데요. 야생종과 이제 그 재배종을 보시는데요. 재배종은 줄기가 가늘고 나달이 큽니다. 예컨대 지금 저 옥수수 아시죠? 현재의 옥수수는요, 야생에서 못 자랍니다, 이제. 너무나 몇천 년간 이게 재배가 돼가지고요, 인간의 보살핌이 없으면 아예 자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재배가 종이 개량됐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죠. 이 식물 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갑자기 우리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 변해서 쌀 농사 못 짓게 되면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냐 해서 다양한 이 식물 자원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도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저희 갑자기 쌀 농사 못 지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오징어도 그렇죠. 저는 언제부턴가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잡힌다는 말 듣고 진짜 올 게 왔구나. 오징어 하면 동해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아열대가 자란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저희도 대비할 때가 되었죠. 예, 이렇게 온난화가 되면은 제가 공부한 시베리아가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농담처럼 지구 온난화 되면은 선생님 우리 시베리아에 땅 사놓읍시다. 거기서 꼭 땅이 나옵니다. 근데 예, 온난화 되면요 빙하가 녹으면 시베리아의 상당수는 물에 잠깁니다. 어쨌든 비극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저희는 다양한 그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농사의 배경은요, 야생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생 동물은 고정적으로 포획할 수 없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이 농사의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농사는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가축을 키워서 이제 보충을 하는데 야생 사냥은 이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와 같이 가축도 같이 발달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인간의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바로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술의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왜 80억이 되었습니까? 분명히 저 초등학교 때 전 세계 인구 40억 됐다고 막 뉴스에서만 난리 나고 뭐 이제 하나만 나와도 인구는 뭐 한반 뭐 삼천리는 초만원 맨날 이런 표 제가 그리고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예. 아재 인증 두 번째입니다. 예. 벌써 80억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의 기술이 원래 무한정 증가하기 전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돌아서 인간의 감소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술로 발달로 인간의 인구는 무한정 증가하고 있죠. 거기에 맞게 계속 농사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지구의 온난화, 요거는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빙하기 끝나고 지구 온난화가 그때 되어가지고 문명 발달했을 때 상당히 괜찮았던 것이다. 바로 이 적색 요 일대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 그 농사가 적합한 지역들 볼 수 있고요. 녹색 여기 위에 녹색 지역은 초원 지역이고 그 위쪽은 툰드라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인간의 그 문명은 계속 발달하니까 아마 이 더 조밀하게 어떤 분들은 이 인류가 150억까지는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술의 발달로 집약화시키면은 근데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인간은 농경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흩어지기보다는 같이 뭉쳐서 협동을 해서 이걸
삶을 사는 게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러자 인간에게는 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문자입니다. 자, 이거는 가장 초기에 슈메르, 메소포타미아의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왜 필요할까요? 바로 곡물을 거래하기 위해서입니다. 곡물을 거래하고 보관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관하고 관리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 세계의 그러한 글자의 처음 시작은요, 숫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숫자.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었던 이야기 중에서 저기 옛날에는 이렇게 이 서울도 이렇게 뭐 등짐을 기와집 같은 거 있을 때 살 때요, 이렇게 머리에 이고 와서 기름이나 이런 걸 파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동네마다 파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6.25 끝나고 얼마 안 돼서죠. 서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분들은 그때 글씨를 모르는 분이 많았대요. 저희 어머님 쪽 근처에 있던 분은 글씨를 모르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맨날 이고 다니시는데 뭐 기름이라는 게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두어 달 전에 외상으로 한 것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두 달 전에 저기 참기름 한 병 이런 것들을 그 동네를 다 기억한대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기억하나 봤더니만은 예 나가다가 저기 문가에 자기만의 그 공간에다가 못으로 긁어요. 한 병, 그러니까 이 X면은 그 돈 다 낸 것이고, 그냥 그어져 있으면 예컨대 표시 있겠죠. 이쪽이면 참기름, 이러면 들기름, 이런 식으로 긁어가지고 이걸 다 표시를 하시면서 그 넓은 동네에 그 기름 수유를 딱 그걸 그냥 글씨도 모르시는데, 그게 바로 글씨의 시작입니다. 예, 그분은 글씨를 모르지만 이미 글자의 원리를 가지고 그 식량 자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 바로 그게 그런 과정에서 문자가 탄생한 것이죠. 여기에 또 재미있는 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중국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중국 한자가 우리가 보통 산자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상나라 때 갑골 문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갑골 문자보다 2000년 내지는 3000년 전에 이미 등장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편은요, 약 한 4000년, 5000년, 심지어는 더 이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것들은 저희가 잘하면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렇게 그 숫자를 표시하는 한자 1, 2, 3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호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수확물을 세기 위해서 글자가 등장했을 것이고, 수확물과 함께 여기에 항아리에 어떠한 곡물이 담겨 있는지, 언제 수확했는지 이런 것 정보들을 담아내는 도구로 쓰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을의 발전입니다. 이 농사라는 것은요,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인간이 모든 자신들의 그 다른 가능성들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은 함께 협동해야지만 자연재해라든지 수많은 변수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을로 뭉쳐야 돼요. 더 많이 뭉칠수록 인간은 살아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쟁입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서요, 다 압니다. 뭘 알아요? 가을 되면은 각 마을마다 먹을 것이 쌓여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창고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겨울 나니까. 그러면은 우리 창고 비면은 옆 마을 털 수밖에 없어요. 뻔히 보이는데 우리 애는 굶어 죽는다 이러는데 저 옆에 마을은 저 창고 안에 곡물 가득 차 있는 거 알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인간들은 단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국이나 터키, 지역은 달라도 그와 같은 그 발달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집 안에 우리 저 옛날에 쌀독 집에 있었죠. 그 쌀독 같은 것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농촌이 발생되었죠.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요리입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곡물을 갖다 이제 곡물 자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서 먹기 때문에 사실 이게 농사라는 게요, 원푸드 다이어트예요. 저희가 지금 당연시 여기지만 하루 3끼 밥만 먹고 1년 사시지 않습니까? 안 질리세요? 아니, 저희 똑같은 말을 저희는 가면 들어요. 러시아 가면
아니 당신들은 맨날 빵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내지는 서로 그러니까 자기는 인지를 못하는데 농사의 특징은 원푸드 다이어트로 우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밥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반찬이 있고 또 어쨌든 다양한 별식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쌀 농사를 하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공통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곡물을 빻아서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떡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술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예. 술로 만드는 이야기도 또 그게 또 그것만 하면 또 3박 4일 동안 그 얘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술은 농사와 함께 발달했습니다. 농사를 하기 전부터 인간들은 술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과일들 있지 않습니까? 과일도 자연 발효해서 술이 되긴 돼요. 하지만 곡물이 되고 내가 특정한 곡물에 그러니까 쌓여 있는 게 많으면요. 거기에서 발효를 제대로 시켜가지고 다양한 도수의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와 같은, 그래서 술은 또 알코올이면은 알코올을 먹으면 이게 도파민이 나와서 사람 기분 좋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제사에 또 활용을 하는 또 것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여신을 숭배합니다. 예. 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신석기 시대를 우리는 여신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최근에도 이제 한동안은 저희가 고고학이나 고대사를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남성 중심의 역사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여성 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러한 되게 이미지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신석기 시대 농사가 등장하면서는 임산부, 요거는 홍산문화죠. 임산부나 아니면 이렇게 둔부가 강조돼 있어가지고 다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배가 이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농사는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었을까라고 하는 좀 더 심오한 화두를 던져볼까 해요. 지금 저희는 당연히 농경을 한 것이 아주 거대한 그러한 그 여기 선택이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은 제약받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그 집단 공동체의 원리에 의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나는 농사 짓기 싫어. 나는 사냥이 좋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로만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에서 자유는 억압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불평등이 많이 발생되었고 왜냐하면은 예컨대 물이 있으면 물을 관리해야 됩니다. 물꼬를 누가 터줄지 만약에 흉년이 들었으면은 물건을 어떻게 배급할지 수많은 거에서 자기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원푸드 다이어트, 영양의 불균형 이것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양한 생계 자원들을 섭취해야 될 사람들이 오로지 농사에만 올인하면서 특정한 자원 곡물만 계속 먹는 형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농사는 지금의 우리를 만든 커다란 장점을 바로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입니다. 그 문명과 국가로 탄생시키는 그러한 그 과정이 여기에서 농사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제 농사가 되면 이제 관계, 물을 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는 기술력이 필요하고 농사에 대한 다양한 기법, 아까 말한 글자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변화의 길로 갑니다.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을에서 국가로 가는 첫 번째 이제 사실 국가가 무엇이냐 가지고도 3박 4일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고요. 국가가 무엇이냐 요소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고든 차일드 이야기입니다. 야금술이 있습니다. 이 청동기를 만드는 금속을 만드는 기술이죠. 금속을 만드는 기술은요.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저희가 왜 청동기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고조선도 청동기 시대입니다. 막상 뭐 국가의 발생해서 저기 박물관 가보면은요. 시퍼런 청동 쪼가리 몇 개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국가냐? 맞아요. 국가입니다. 왜냐면은 청동을 얻으려면 뭐가 됩니까? 구리와 주석을 섞어야 돼요. 구리는 사방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석은요.
없어요. 한국은 옛날 고대 한반도에는 주석 광산이 없습니다. 몇백 킬로 떨어진 다른 데서 수입해 왔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뜨거운 불로 이렇게 녹이죠. 그러면은 녹이면 이것이 녹일 때 엄청나게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푸집에다 붓고, 우리 거푸집이면 뒤로 와플 떠올리시면 됩니다. 갖다 붓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그 청동기는 사실 지금의 그런 퍼런빛이 아니라 황금빛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배자, 족장들의 어떠한 권위를 상징하고 무기가 될 수 있었죠. 자,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금속을 만든다는 것은요, 취미로 내지는 뭐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은 전문 장인이 필요해요. 전문 장인은 무엇이냐?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저 선생님들 중에서 직접 농사 짓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물론 이제 은퇴하시고 하신 분들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전문적인 직업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전문적인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나는 올해 겨울에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집에 쌀떡 떨어지면 갑자기 우리 집 뭐 먹고 살지 걱정 안 합니다. 예. 언제라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전문 장인이 나오려면 무엇입니까? 농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목까지 농산물들을 더 많이 생산해 줘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한 명이 몇 명분의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아까 말한 왕, 관리, 전문 장인 이런 식의 다양한 계급들을 가진 사람들이 끼니 걱정 안 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금술을 비롯한 수많은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들이 농사의 발달과 함께 등장합니다. 직립보행으로 인간의 두 손이 자유로워지듯이 농사의 발달로 인간은 먹을 걱정 대신에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물을 대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물꼬를 튼다. 근데 물꼬 튼다는 거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골에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물꼬 트다가 서로 칼부림,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진짜 칼부림처럼 낯들고 막 싸우시는 건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예, 저 진짜 옛날에. 왜냐면은 자기 노는 막 엄청 되고 그 다음에 저쪽 노는 별로 안 됐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해서 막 서로 싸우고 했었던 걸 기억나는데 아마 농사를 옛날에 지어봤던 분들은 그런 것들 아마 상당히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장악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덜미를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저수지 어디죠? 대천, 예, 의림주도 있고, 벽골제 들어보셨죠? 벽골제. 예. 근데 물론 더 일찍부터 있었는데 역사에 나온 건데 벽골제가요, 원래 마한의 땅인데 거기에 백제의 왕이 벽골제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을 역사학계에서는 그 지역을 백제가 장악했다라고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 누를 장악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장악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즉, 누가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냐? 그게 바로 권력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수도꼭지 잠가버리고, 틀어버리고. 자, 그래서 이거는 칼 위트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기원 중에서 관계를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이 물을 대는 것을 관리하면서, 근데 물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배분하려면은 기술력이 필요하죠. 또 내 말 안 들으면은 그들을 때로는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력도 필요하고요. 한마디로 노동력 관리 체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회사에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HR, 그래서 뭔가 했더니만은 Human Resource에서 인사 관리를 또 그렇게 멋있게 말을 해요. 예. 아, 참 요즘에는 그 옛날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영어를 말하면 뭐 있어 보인다. HR, 이게 바로 여기서 관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칼 위트포겔의 어떠한 도식인데요. 관계 시설을 만들고 관계 물 조절 뭐 다 보시면 그 다음에 노동력 동원, 식량 생산 또 관계 시설 방어해야 되겠죠. 예. 저희들 그 가장 그 우리나라 서울시에서요. 청와대 다음으로 중요한 시설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얘기할 때 암사동에 뭐 우리 저수지 있다면서요. 우리 그
그 식수 공급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암투 조사 나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납니다. 방어해야죠. 그 모든 걸 통제하는 사람은 차별적 권력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밝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그 다음에 인구의 기원, 인구인데 역시 인구의 증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인구라는 것이 일정한 농사를 지을 때 일정한 인구력에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증감을 관리할 수 있는 것 또한 국가를 등장시키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희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겠지만요. 저희 옛날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예컨대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은 작은 집에서 양자로 그 입적시키는 거 정말 좀 많이 봤거든요. 예. 거의 요즘에 그 무슨 그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 근데 그게, 아니, 대놓고 그냥 너희 집 아이 없으면은 내가 이거 제사 지내야 된다. 예컨대.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이 했었고요. 또 반대로 아이였을 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기근이나 이럴 때는 아이들을 일부러 죽이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가 있고, 그러니까 현대 말고 이제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인데요. 그거는 이제 마을 공동체 차원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인구를 관리해야 됩니다. 또 농업의 등장으로 또 하나 재밌는 게 바로 교육이 등장합니다. 자, 농사란 건 무엇입니까? 모든 내 능력을 농사에 올인합니다. 한 명이 5인분의, 많게는 10인분의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은 생산물,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바꿔 먹어야 됩니다. 아까 전문 집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 50,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저도 이거 아버지가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에서 하숙 칠 때 돈을 안 주고 쌀로 줬다는 말 들었어요. 예, 쌀을 예컨대 두 말을 주면은 한 말은 이제 그 주인집이 자기가 먹고, 나머지 한 말로 그 방도 주고 밥도 지어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오히려 돈이 아니라 쌀 자체가 그 재화 자체로서의 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농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더 멀리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농사죠. 농사나 국가죠. 또한 이 국가의 기원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말한 흉년, 매년 풍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상시화되는 게 바로 이 농촌 마을이었고 더 커져서 국가였습니다. 제가 가을에 엄청난 양의 수확량을 쌓아놓고 겨울을 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저를 지켜주는 방어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방어 조직엔 저는 언제라도 제 그 수확물의 일부를 떼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게 더 이익이겠죠. 예. 조금 떼어주고 그 대신 우리 전체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조직을 갖춘다. 그래서 바로 구성원의 조직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자, 인구 증가하죠. 근데 땅은 한정되어 있죠. 서로 이제 뺏고 빼앗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군사 조직을 아예 만들어 버려요.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그들을 적당히 지배해서 공물, 세금을 뗍니다. 그 뗀 세금으로 그들을 관리해주는 행정 조직을 만들죠. 군사와 행정 조직, 세금. 이것들이 어느덧 국가로 발전된다. 이 모든 것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깔리고 농사로 아주 많은 생산물들이 쌓인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예. 다만 이것은 이 로버트 카네이로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사실은 고고학도 재미있는 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고고학은 고리타분한 옛날 것만 연구한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본 정반대예요. 가장 현대적이고 지금의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이 전쟁, 갈등, 농업을 하면서 갈등에서 국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냉전 시대 때 아주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 로버트 카네이로의 이론이 소련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는 이게 별로 인기를 얻지 6시 반에 못했어요. 해주세요. 전쟁만 해서는 문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한동안은 이제 서로 교역, 요즘 우리가 국제 교역이 중요했다. 자, 얼마 전부터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문명을 멸망시키는가.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개인적으로요, 요즘에는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떻게 거대한 문명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거대한 문명이 일시에 붕괴되었는가. 네, 코로나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농사는, 제가 아마 이 주제를 한 20년 전에 강의했으면은, 위대한 인간의 지능의 발명.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 극도의 어떠한 인간의 팽창과 인간들의 어떠한 대립이 극대화되면서, 이게 결국은 언제까지 우리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고고학에도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의 매력은요, 현대학문입니다. 가장 현대적 학문이 바로 고고학이죠. 예. 자, 국가의 또 하나 바로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신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피엔스인지라 농사를 할 때 사실 되게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게 제사도 지내고 고사 지내고 철저하게 자연의 변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직의 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발전으로 이루어져서요. 농경을 기반으로 한 종교가 바로 유교 아닙니까? 유교. 반면에 초원 지방을 기반으로 한 종교가 예컨대 조로아스터교.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발달된 종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농사의 발달로요, 역설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도시가,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사가 전문화되면서 한 명의 농부가 더 많은 사람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 생기고 그 도시 안에는 왕궁, 귀족들의 거처, 행정 중심, 시장, 그리고 공동묘지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도시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농사라고 하는 인간의 하나의 선택이 쏘아 올린 거대한 변화가 마치 도미노가 가듯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인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그 변화로 갔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농사의 또 하나 특징은 무엇이냐? 원푸드 다이어트. 예. 단백질을 먹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죠? 선생님들 혹시 젊었을 때 고기 잘 드셨습니까? 아마 약간 연배 있는 분들은 젊었을 때 고기 먹는 날이 참 드물었을 것 같아요. 아까 물론 아주 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예. 농사를 지으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단백질의 공급입니다. 저희가 전통 사회에서 개를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단백질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가축을 키웁니다. 사실 야생에서 우리가 사냥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냥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필요한 단백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없다고 그래서 갑자기 맹수가 들짐승이 와서 저 잡아 먹으세요 이렇게 올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가축을 키우죠. 가축의 양점 무엇이냐? 우유입니다. 우유. 소를 잡아먹으면은 한 마리 분량밖에 안 되지만 소의 우유를 짜가지고 먹이면은 양도 그렇고요. 그 단백질의 3배에서 4배까지 먹일 수 있다고 해요. 또 가축 좋은 점, 안정적으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소고기를 1년간 보관하는 방법. 아무것도 없을 때. 육포. 예. 제일 좋은 방법. 살려둔다. 살려두면은 그냥 있잖아요. 닭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닭을 키우는데 집에서 3마리 있는데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었다고. 예. 예. 자,
그런 식으로 인간은 그 단백질을 계획할 수 있고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통수단, 이것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원래 말 있죠? 타는 말, 원래 말 고기를 먹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빠르기까지 하니까는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고 소도 몰죠. 가죽과 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을 나게 하고 모피 코트, 이거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가축 때문에 인간이 몰살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인간의 위대한 도박이 가끔은 크게 위협받습니다. 잘 알고 있는 패스트. 패스트는 흑사병은 도시가 아니면은 굳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지금 패스트는요, 인간이 가축과 오래 살면서 원래 살치류만 공격하는 그 균이 돌연변이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게 된 거거든요. 패스트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몽골 초원에서 한두 건씩 꼭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왜 모르냐? 거기 계신 분만, 그 초원에 있는 그분만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숙주가 죽으니까 다 번지지 않죠. 지금 어떻습니까? 패스트가 도시로 오니까 도시가 다 번져버리는 것이죠. 야생동물을 우리가 다양하게 섭취하는 과정에서 전염병 옮긴 숙주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인간을 공격하면 인간은 도시라고 하는 그 산물을 끼고 빠르게 번집니다. 코로나가 우한에 있는 동물시장에서 보통 났다는 게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이죠. 주르독감. 그래서 이 가축의 떼죽음이 때로는 인간의 소멸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가축화된 동물도 역시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개, 양, 염소 각자 자기에게 맞는 가장 여기에서는요, 이 어떠한 동물을 내가 가축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역시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고기가 뭐죠? 한우, 한우 고기죠. 그러면 미국 가면 러시아에서는 제일 비싼 고기가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 시험을 가는 사람들이 다 소를 먹는 거야. 야, 러시아 망했다더니만 돈 많네. 삼겹살 귀해요. 왜냐면요, 돼지는 인간과 곡물을 같이 먹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돼지를 키우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음식 찌꺼기를 부산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 농사 지으면은 주변에 목초가 없습니다. 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이나 염소를 못 키워요, 우리는. 소도 그래서 비쌉니다. 저희 소 비싸요. 저기 다른 북방 알타이나 가면요, 소를 그냥 뜯어 먹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 죽을 끓이죠. 우리는 원래 그 목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것을 키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닭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농경을 짓는 사람들인데, 닭이 제일 많이 이동을 하는 거 있죠. 왜냐면 사람이 어디 배 타고 멀리 이동하지 않습니까? 동남아나 이럴 때. 그러면은 닭을 가지고 탄대요. 그러면 배 안에서 닭을 키운대요. 닭이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안정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알 못 낳으면은 백숙해 먹고. 자, 그렇게 해서 남쪽은 이 닭이 다 이 남쪽에서 전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본다면은 그 농경의 양상을 봤는데요. 과연 농경 발전인가 퇴보인가? 저는 이걸 해서 농경을 죄악시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무한정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초래하도록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농경의 발달은 그만큼의 반대급부의 효과를 지금 저희가 맛보고 있지 않는가. 무조건적으로 농경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우리는 21세기 이후에 우리의 농경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시간 반 이야기해서 제가 벌써 1시간 10분을 썼네요. 이게 나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 한국 고인돌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자, 한국 고인돌에 새겨진 이제 그 농경 문화와 축제의 기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청동기 시대. 한국은 다 아시다시피 쌀농사가 주
그 주업인데요. 약 3,000년 전에 한국은 쌀 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까도 봤지만요. 쌀은 벼는 아열대 식물입니다. 그렇죠? 동남아에서 다 그걸 하죠. 동남아에서. 3모작, 2모작 한단 말입니다. 한국은 쌀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3,000년 전에 한국이 사람들은 위대한 여의도 도박을 한 것입니다. 모험을 한 것이에요. 저희는 그걸 전문용어로 송국리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청동기 때면요. 근데 그 벼는 그러면 추운 데서 어떻게 자랐을까? 일단 3,000년 전에 이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온도가 지금도 약간 높았대요. 그리고 이 양자강 유역에 있었던 쌀이요. 점차 북상을 하면서 요동반도 있죠. 만주를 거쳐서 북쪽으로 해서 한국으로 내려온답니다. 뭡니까? 그렇게 전래되는 과정에서 쌀은 추운 데에 적절히 견딜 수 있는 종으로 얘가 개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가장 좋은 명당 땅 있죠? 배산 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고 그 앞에 평지에 마을과 이 논이 있는 이러한 동네가 3,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요, 바로 이 3,000년 전에 논의 흔적입니다. 논. 예. 한반도가 이렇게 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바로 동기는 바로 이 논의 도입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내기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잡초들을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 논에서 가장 중요한 잡초가 뭐죠? 피. 근데 원래 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원래 먹을 수 있다면서 저는 안 먹을 수 있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원래 피도 그 제가 배울 때는 작물의 일종이다라고 배웠어요. 어쨌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농활 가서 피 뽑으라 그러면 벼만 뽑고 있었던 제 모습을 기억나는데요. 예. 왜 저기 예전에 저기 충청도에서 이제 그 농활 갔었는데요. 저야 뭐 모르죠. 도시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는 피를 딱 뽑으니까는 거기 있는 분들이 원래 그 충청도 분들의 특유의 그 여유로운 화법. 아이고, 시방, 피도 맛있어. 네? 그는 제가, 그것만 빼면은 다른 잡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이 관리해줘야 되죠. 예.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춥지만 우리는 논농사를 택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벼의 흔적, 그 논의 흔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일항이 있고요. 논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발굴 방법 중에서요, 이렇게 논을 발견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땅을 파면은요, 오랫동안 물 속에 잠겨 있었던 그 논은요, 혹시 여러분들 논 가보시면은 논 밑에 진흙이 좀 이렇게 검었죠? 그게 망간이 가라앉은 거거든요. 그 검은색 망간하고요, 벼를 한번 이렇게 심었었던 그 줄기, 그 한 포기, 그걸 다 흔적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논을 발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물을 댔었던 흔적까지 나옵니다. 자, 요거는 다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이게 충청남도 연기, 이게 그 세종시 만들 때 그 발견되었었던 청동기 시대의 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또 밭도 있어요. 물론 논만 가지고 못 살죠. 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밭도 보면 이게 밭 일항이에요. 그래서 요건 뭐냐? 다 발자국입니다. 요즘 고고하게 이러한 발자국도 심지어는요, 소하고 인간이 같이 가면서 이 밭 가는 것도 찾는 세상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흙들을 저희가 채취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뭐를 심었는지를 다양한 체질을 통해서 이제 밝혀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오곡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쌀만 먹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오곡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오곡을 키워서 그 쌀이 갖고 있는 영양 불균형을 최대한 완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그 쌀 수확 도구입니다. 요거는 가운데 있는 건 이거는 반달 모양 돌칼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손끝에다 이거 걸어요. 걸어서 요 구멍으로 실을 묶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 나달만 톡톡 따는 식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요, 이 삽이에요. 삽, 괭이. 밭 가는 괭이입니다. 돌괭이에요. 돌괭이로 해서 이렇게 밭을 가는 겁니다. 요거는 낫, 좀 발달된 낫이죠. 이런 것이 대량으로 발달되는데, 사실 고고학만 보면은요, 저희는 대부분의 그러한 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없어 보인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그 중부 지역에서요, 소택지, 늪이 발견되었습니다. 늪이라는 곳은요, 이 사람이나 아니면 이러한 목재, 이런 것들이 잘 썩지 않아요. 알칼리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이렇게 그 나무로 만든 목재 농기구가 발견되었는데요. 여기는 뭐 그 논산하고 뭐 일대 발견됐는데, 야, 발굴해서 보니까 조선시대 때 농기구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농촌의 모습 있죠? 이게 쌀농사로 3000년 전에 이미 형성이 된 것입니다. 전통사회가. 물론 그 다음에 계속 국가가 나오고 국가가 변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변해도 거기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생활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쌀과 함께 조나 수수, 콩, 기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곡물들도 이제 같이 재배하면서 이때부터 우리는 마을을 이루고요.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 같이 모였으면요. 그냥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행사 역시 중요하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쌀농사와 함께 고인돌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전라남도 고인돌, 화순하고 고창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 아주 빨리 20년 전에 이미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단위 면적당 고인돌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우리나라 이 남북도 포함해서 확인된 게 약 3만 개인가 그래요. 2만 5천 개가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물론 많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어필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은 많은데 이렇게까지 집중된 게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 무엇이냐? 농사 짓는 분들이 쌀농사를 지으면서 그분들의 인력 관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한국의 고인돌은 전 세계의 고인돌이 다 쌀농사를 지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고인돌은 정말 특별한 위치예요. 자, 고인돌은 무엇이냐?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은 저희가 요즘에 공동묘지 그러면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지만 사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곳이거든요. 또한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러시아 유학 시절에 한번 발굴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발굴해도 뼈가 안 나오거든요. 뼈가 잘 나와요. 제가 봤는데 20대의 여성의 뼈였어요. 저희는 이제 이 뼈 보면은 대충 나이를 알 수 있는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3000년 전 무덤인데요. 이분 그 골반 사이에서 얇은 뼈가 나오는 거예요. 태아뼈.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사산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근데 뭐 그 당시 사산이 되게 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직접 발굴하니까 야, 이거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슬펐을까. 거기 이렇게 그분을 자작나무로 온몸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묻었는데 이게 그때 제가 알았죠. 공동묘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가족이었어요. 사랑스러운 가족이고 그분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베푼 것이었던 거죠. 그렇게 고인돌을 본다면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분들이 되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무엇이냐? 보세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을 이렇게 만들고요. 주변에 이렇게 커다랗게 제단을 쌓아가지고요. 여기에서 아마 잔치를 벌였겠지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가 하나가 되는 공간을 만들면서 쌀농사를 지었었던 이 마을 공동체는 자신들의 끈끈한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고인들은 어떻게 이 큰 돌을 가지고 왔을까? 강을 따라서
뗏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주로 겨울에 합니다. 고인돌 만드는 건. 왜? 농한기니까. 농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일이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공동의 노동을 같이 하면서 하나가 되고 또 죽은 자를 이렇게 추모하는 것이죠. 자, 요걸 한번 이렇게 역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커다랗게 그 구덩이를 파고 주변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사람을 넣고 돌로 메우고 다시 자갈돌로 메우고 큰 돌로 메우고 그 위에 이렇게 커다란 돌을 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고인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인돌의 밑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그러한 그 장치가 있는 것이죠. 또 이것도 가운데 무덤이 있고 여기에 출입구가 있는데요. 출입구 앞에 이렇게 그릇들을 깼어요. 저희가 왜 음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복하고 가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제사 가듯이 계속 제사 가면서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계속 자신이 내가 살아있음 그리고 나의 존재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제 조상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효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효만큼 이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답보여주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부모님을 기억해주고 그분들을 섬기면은 똑같이 내 후속 세대가 나와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이길 것이다. 가장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것도 이제 따로 머리만 이게 어떤 고인돌인데 머리가 안 나와서 머리는 아예 따로 숭배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 가지고요. 예. 자. 이렇게 한반도에 보면 이렇게 고인돌 보면은요. 고인돌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 돌을 꽂아두고 칼을 꽂아두고요.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자, 농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또 각종 점을 치기도 하고요. 샤만들이 등장해요. 선생님 저기 왜 우리 그 무당들이 굿할 때 뭘 타죠? 닭들을 왜 탈까요? 한의원에서 감초 자르시던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위에서 방울과 뭘 들죠? 창,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낡은 칼을 꽂아두는 방식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칼에다가 돼지머리 꽂아서 세우시는 분도 있어요. 예. 칼은 바로 하늘의 뜻이 받는 곳입니다. 이 풍습은 원래 스키타이 전사들이 갖고 있었던 제사 풍습인데 이것이 바로 고인돌에서 발견됩니다. 김천에서는 이렇게 비파현 동검을 꽂고요. 여수에 있는 오림동에는 이렇게 칼을 꼽고 무릎 꿇고 경배를 하는 그러한 장면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데올로기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농사를 지으면서 다양한 그러한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고인돌에는 그들이 제사를 지냈었던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부 교육은 소원 지역에 있었던 청동기들을 교육했었던 흔적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라는 게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들의 문화적인 그 발달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바로 고인돌은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그 농업을 쌀농사를 지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저희는 아까 메소포타미아를 보고 중국을 이야기했지만 한국도 한국만의 독특한 농경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바로 그거는 고인돌과 쌀농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쌀농사를 지었을 때 2400년 전에 그러한 제사의 양식을 볼까 합니다. 한반도의 고대 문화 운동식은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과 농사가 결합돼서 고대 한국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가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예, 잘 알고 있는 결이 농경문 청동기. 요거 아마 선생님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대전에서 발견되어서 약 2400년 전의 이 청동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사람은 도리깨질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솥대가 있습니다. 솥대 있고요. 여기서 밭 가는 사람을 보면은요, 확대하면 이래요. 머리에 기다란 모자인데 깃털 모자 꽂고 있어요. 마치 우리 왜
그 서부 영화 보면 인디안 추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족장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만든 걸어놓고 제사 지내던 바로 그 도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밭을 갈고 씨 뿌리고 밭 갈고 추수하고 아마 여기는 없는 부분은 아마 사계절이니까 또 하나 더 있겠죠. 자, 밭 가는 이 사람은요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여기 그 바지 다리 사이에 성기가 보여요. 성기가 잘 보입니다. 이거는 족장이 옷을 다 벗고 시범적으로 밭을 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나경, 벌거벗을 밭갈경, 나경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풍습이 보입니다. 함경도에 대한 기록인데요. 추운 겨울에 장정이 옷을 다 벗고 제사, 퍼포먼스 일종으로 밭을 갈고 막걸리를 뿌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나경이라고 합니다. 예, 그와 같은 풍습이 이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었죠. 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식의 이거는 그 러시아 알타이 지역에 있는 샤만인데요. 샤만의 모습입니다만은 비슷한 그렇게 특이한 어떠한 그 장식을 하고요. 밭을 갈면서 농사의 풍요를 기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그 그림을 희미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작게 토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토기 요거는 그 당시에 술을 담았었던 술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이 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같이 술을 나눠 마시면서 어떠한 자신들의 풍요를 기원했었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새가 있는데 솥대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인간은 수많은 그러한 그 변수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시 점을 보고 위안 얻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달돼도요, 점집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점을 좋아하는 거는 미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사실 농사를 지으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커져요. 왜냐면 나는 이미 짜놓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 과연 자연이 따라가 줄 것인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발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그 기반에는 이 위대한 인간의 선택, 농경이 있었고 그것이 3000년 전에 벼농사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화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고인돌과 함께 우리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그 사피엔스의 직립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라는 것을 선택한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뒤에는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단순하게 참 옛날 재밌어 이런 식의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과거를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농사는 어떻게 본다면 현재 우리 같은 이 과밀한 인간에 의해서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주는 어떠한 인류세라는 것도 만들었지만은 또 코로나라고 하는 자연의 인간에 대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 반작용이랄까 이런 것도 이야기했고요. 또 지구 온난화도 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 저한테 이미 15년쯤 전부터 이미 그 북극권 조사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빙하가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 하얀 빙하가 덮여 있을 곳이 검은 흙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아주 그냥 그렇다. 그런 말을 제가 십몇 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빙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메탄가스 것도 그렇고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얼음이 있었을 때 사람들을 얼음 속에 그냥 이렇게 매장해 놓은 무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다 지금은 없는 병들, 뭐 천연두라든지 탄저병, 결핵 수많은 결핵도 지금 결핵은 다른 옛날 결핵이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지상으로 노출되면서 어쩌면 다시 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상당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젊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내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신혼여행은 달나라로 갈 거야. 맨날 그랬거든요. 지금은 30년 뒤, 40년 뒤에 지금보다 잘 살 것이다. 더 좋을 것이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맞습니다. 인간은 농경이라고 한 것을 택하면서 지혜와 화합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또 다른 농경에 필적할 만한 또 다른 인간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0년 전에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번영을 유지했듯이 다시 한번 농경을 선택하고 역사를 발전시켜왔던 우리 선조들의 농경을 통한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지 않을까. 농경의 핵심은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그 1000년 전의 지혜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강의 진행해주신 강인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강연은 또 어떠셨나요? 네, 오프라인 강연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굉장히 결론과 의도 너무 멋있게 포장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흥미로운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해 오신 만큼 자료집 내 원고도 굉장히 쉬운 언어로 잘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접속자분들은 채팅창 열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채팅창을 통해 생각해 두셨던 질문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참석자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분들 중 채팅을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의 반응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음소거 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예,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렵 채집 사회가 그 이후 문명 사회보다 평등했다고 하는 그 근거가 혹시 어떤 유물이나 유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요,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불평등했다, 안 했다는요, 한마디로 남겨진 유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죠, 무덤. 가장 좋은 예가 무덤인데요. 무덤은 그 사람의 살아있을 때의 지위를 반영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손흥민 선수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무엇을 넣어줄까요? 하면은, 아유, 우리 선수 평생 축구한다 고생했는데 저 순간만 야구 한번 해봐요. 할 리가 없거든요. 왕이면 왕같이, 귀족이면 귀족같이 묻어주는데 체력 소집 단계에서는요, 그 무덤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고요. 또 살아생전의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물건들은 아주 크게 지어요. 예컨대 터키의 괴베클리라고 하는 수렵체 시민들이 지은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13,000년 전 건데 그거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 어떠한 물건의 소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급은 없다라고 보는 게 모든 공통된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네, 오프라인에서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현재 살고 있는 저희들하고 그 선조
고인도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짧지만은 핵심을 너무나 잘 꿰뚫으셔 주는데 혹시 전공 역사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고인돌 자체가 왜 우리가 많냐? 그 질문 사실 답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한국 고인돌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대부분 경우는 강이 많지 않습니까? 강 상류에서 돌을 캐서 그 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인돌을 만드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주 거대한 것은 100톤 넘는 것도 있는데 그 극히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인돌이라고 하는 무덤이 대중화된 것은 우리나라가 제일 유일하다. 저는 이거 보면은요, 꼭 핸드폰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이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르게 핸드폰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로 빠르게 유행이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보급형으로 많이 갔으니까 나오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선조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예의입니다. 당연합니다. 물론 한국도 계속 다른 사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고인돌 시대에 만들었었던 기본적인 농사를 기반으로 한 마을 체계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많이 왔을 거예요. 또 가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 다수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 고인돌이 한국 문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는 사실 기본적인 우리의 핵심적인 그러한 우리 민족의 형성, 기원 관련되어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농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문명이나 국가는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은 어떤 사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나 국가는 형성되지 않고요. 어쩌면은 사피엔스는 멸종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은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인류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러면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농경 말고 징기스칸 같은 유목민도 있지 않습니까? 유목민은요 옆에 농경민이 있을 때 발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반대로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농경민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따라서 농사가 없었다면은 아마 그 이전에 괴베클리 같이 인간 자체는 별거 없지만은 거대한 기념물들을 몇 개 세우는 식으로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기 집은 없고 공동의 마을 회관이나 교회만 크게 있는 그러한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아주 열혈 질문, 네, 감사합니다. 과거 한반도 역사를 구성할 때 북한의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북한과 고고학적 교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북한을 가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필드 이렇게 현장 조사를 제가 연해주를 많이 했거든요. 연해주를 한 이유가 두만강 건너편이기 때문에 함경도를 못 가면은 그 바깥에 있는 연변하고 연해주를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북한과 교류는 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고고학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조사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한국이 다른 학문들은 다 세계 첨단인데 제가 볼 때 고고학만 세계적으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고고학 기술이 있죠. 뭐 문화재 복원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한국이 전 세계 랭킹만큼 고고학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가장 큰 이유가 한반도하고 대륙을 잇는 북한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도 아닌데 섬처럼 지금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는 셈이죠. 저 빨리 통일되거나 통일 안 돼도 좋으니까 북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혹시 듣고 계시면 저는 갈 곳이 평양이 아니라 함경북도 아오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아오지 그 함경북도 두만강 일대가 아주 중요한 유적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아오지 탄광 말고요. 그 일대가 제 전공이 그 지역을 많이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어요. 네. 네.
아마 통일이 된다면 역사학계 연구자들이 모두 흥분해가지고 뛰쳐나가지 않을까 상상이 됩니다. 저희 오늘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네, 온라인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일단 흥미롭고 재미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인류의 미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상상을 하시는지, 특히 한국의 미래는 어떨 것이라고 상상하시는지 좀 넓은 범위의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인류의 미래 모습은요, 다시 동굴의 시대로 갈 것이다. 옛날에 저기 구석기 때 동굴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시 지금 고립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옆에 아파트 옆집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저희들을 통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극히 일부의 친척들인데, 친척도 사촌들 혹시 젊으신 분들 사촌하고 친해요? 모르죠. 아유, 설날다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아, 이거 많이 컸다. 한 다음에, 아니, 뭐, 대학 공부 잘했나 물어봐야 돼요. 취업했냐 물어봐야 돼요. 아무것도 물어볼 게 뻘쭘합니다. 사실 단절되고 있어요. 그러면 난 누구랑 교류하냐? 자기 SNS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저는 SNS 연결이 마치 각각의 동굴 속에 박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극단적인 그러한 그 정치 사이트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디서 활동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저희는 함께 있지만 다시 동굴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는 근데 이걸 선생님 그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 게 아까 말했지만 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에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시 시대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 저희한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유튜브가 보면 그렇거든요. 저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언론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알고리즘이 꼭 원시 시대의 샤만 같아요. 샤만이 게시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각자에게 맞는 알고리즘을 제시해 줍니다. 어떨까요? 저는 제가 전공이 고고학자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다시 원시 사회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국이 뭐 인구가 이제 극저하돼서 망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그게 큰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제가 참고로 약간 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 하자면요. 제가 바이칼에서 샤만들이 바이칼이 우리로 말하면 계룡산 같은 곳이 아주 연기가 세가지고 샤만들이 모여 있거든요. 샤만들끼리 모여 있는데 각국에서 모여 샤만 대회를 하면은 한국 샤만이 제일 세대요. 왜 그는 한국은 6.25 겪고 전쟁 겪고 너무나 많은 혹독한 것을 겪어가지고 앵간한 사람들 예컨대 6.25 때 보면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저기 동생이랑 형이랑 서로 전쟁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문제를 우리가 가장 먼저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진짜 위기가 오면은 또 가장 먼저 또 회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하는 그 비타민 같은 위치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애도 제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교수님 물 한 모금 드시고. 네, 네. 저희 온라인에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향후 농경만큼 큰 문명을 변화시킬 만한 큰 흐름은 무엇인지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전환점을 물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농경은 인간의 그러한 그 지식을 하나의 획일화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인간들을 흐트러 놓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이 디지털화가 되는 것은 농경 사회를 해체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AI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AI가 인간의 직업을 좀 되게 건방지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위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 인문학자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리고 왜냐면은 몇 년 전에 메타버스 나오고 나니까 다 메타버스가 바꿀 줄 알았는데 지금 메타버스 하면은 갑자기 생소하죠. 아, 언제쯤 메타버스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넷을 비롯한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인간의 공동체들을 해체시키는 작업들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개별화를 촉진시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인간의 역사를 크게 바꿀 것이다. 저는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실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농경사회에서 인간은 상당히 외로움에 대해서 자유로웠거든요. 다시 인간은 농경사회를 해체시키면서 외로움과 1대1로 맞닥뜨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인간의 본능에 가까워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바로 그것을 AI를 비롯한 수많은 디지털 혁명이 인간을 막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빠르게 손을 들어주세요. 따로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다음 회차 남은 내용이나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강연 도중에 3박 4일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부분 이제 마음껏 한번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술 얘기죠, 뭐. 예, 제가 요즘에 그 술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인간은 언제나 축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농경의 역사는요, 곧 술의 역사하고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막걸리, 우리는 막걸리가 원래 전통적인 술이었죠. 그 막걸리가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맥주가 등장했지만 사실 소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류주. 증류주가 발달하면서 우리의 농경제가 더 결합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더 빠른 과학의 발전일까? 아니면은 우리들의 어떠한 이 마음의 위로일까 했을 때 술이 갖고 있는 순기능, 그러니까 인간의 농경의 발전이 술의 급격한 발달을 이루었거든요. 전 그래서 그와 같은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농경이 발달했다가 아니라 그와 함께 이어진 축제, 그 다음에 술, 춤, 음악 이런 식의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연구하면서 과거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앞에 나아갈 우리의 모습을 밝히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요. 사실 지지난주에 책이 나왔어요. 그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에서 제가 이 농경하고 술 내용들을 좀 썼거든요. 전 뭔가 21세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상당 부분은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고고학이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막연하게 과거의 물건들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럼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처럼 질문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연해 주신 강인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음 주제는 김원 교수님의 신화와 역사로 본 그리스 로마 문명사, 민호와 문명에서 로마 제국의 성립까지라는 내용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농경의 도입과 함께 문명사를 알아보았다면 다음 회차는 여러 문명 중 신화라는 요소와 함께 그리스 로마 문명사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매차 강연 시간 및 공지사항은 메일과 문자로도 늘 안내드리고 있으니 강연 수강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5회차에도 많은 분들과 많은 질문과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본 강연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